전소 사건이죠. 아, 진짜. 뭐 불이병. 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구나. 경주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미문화원이 계속해서 저런 그러네요. 식으로 조정이 됐었어요. 우리가 좀 약간 예. 수습을 하니까. 부산 고신대 학생이다 라고 밝혀지면서 대학생들을 지목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청바지, 통기타 이렇게. 근데 갑자기 밤이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가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지금은 이 전시작전권만 미국이 갖고 있고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평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군대가 못 움직여. 근데 전두환 같은 신군부가 전방에서 부대 뺐죠. 공수부대 광주에 보냈죠. 이거를 미국 승인 없이 보냈다? 아니라고 봤어요, 대학생들은. 적어도 승인 또는 안목, 침묵을 지켜줬다. 여기에 우리가 속았구나. 미국은 우리 우방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걸 최소한 방관을 한 사람들이다. 해서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대사관은 공격을 못하고 약간 느슨한 보안이 있었던 문화원을 공격을 한 건데 부산 미문화원 공격 이제 방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윤화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윤화백화점? 근데 거기에 제가 마침 그날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 그때 살아계셨어. 아니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뭐야 했더니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지 말래 치과에서 바로 옆 건물에 바로 옆 건물에. 그죠, 옆 건물에. 바로 옆 건물이요. 왜요? 그 경비들이 오대 하는 말이 폭도들이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불법 삐라를 지금 뿌리고 있대요. 그래서 체포조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절대로 치과에서 나오지 마라라고 영문도 모르게 갇혔어요. 사실 5.18 이전까지만 해도 운동권의 모델이 미국식 민주주의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계속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박정희 정권이 그걸 거부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군 철수까지 하자. 그랬더니 박정희가 그럼 우리 핵 개발하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네. 5.18 때 그분들이 이제 그 광주에 고립돼 있잖아요. 그때 무슨 소식을 듣냐면 항공모함을 미국에서 보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북한을 막아주러.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확 돌아버리면서 결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게 허위구나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친미 자유주의에다가 반일 민족주의였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확 어떻게 되냐 반일 민족주의가 되면서 또 운동권의 노래가 달라져요. 우리 때 불렀던 노래는 처음에는 뭐였냐면 우리들은 정의바다 훌라훌라 미국 노래거든요. 아니면 위셰로버카 우리 승리하리라 미국 노래잖아요. 아니면은 노노스 모베라 있죠. 위셸라 비무 흔들리지 않게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게 딱 끝난 다음에 이제 확 바뀐 게 뭐 죽창가 그러니까 급진적인 이념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저 미국식 자유주의, 저 미국식 민주주의, 저 거짓말이다.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아니 미국이 민주주의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 남미를 보니까 온갖 군사 독재 정권은 다 그러네.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제국주의 이렇게 되면서 운동권이 아주 급진화되며 그래서 그때 타겟으로 이제 미 문화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명의 경북대 학생들을 원대동 대공 분실로 끌고 가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내겠죠. 범이 쥐가 되겠네요. 자, 보세요. 대공 분실로 끌려온 5명의 대학생들 이름 제가 한 사람씩 다 거명하겠습니다. 경북대 인문대 철학과에 재직 중이던 박종덕 씨, 안상학 씨, 우성수 씨,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손호만 씨, 사회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던 함종호 씨였습니다. 합동신문조는 이들 5명을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얼마나 범인을 확신했냐면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데 일단 영장은 가뿐히 무시해요. 아, 영장이 없었어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붙잡아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신문을 자행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혐의를 부인합니다. 보통의 경우면 이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일단 영장도 없이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귀가시켜야죠. 그런데 당시 안기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 얘들이 불지 않는구나.
누구를 데려와야겠다. 바로 그때 당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을 데려옵니다. 합동신문조는 고문을 통해서 이들의 자백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는 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문 기술자가 투입돼서 30일 동안 고문을 포함한 신문이 자행됩니다. 30일이요. 이근한이라는 사람, 고문 기술자라고도 불렸죠. 당시 이제 이근한에게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차라리 맞는 게 마음이 편했대요. 이게 제일 편하다. 때리십시오. 그리고 볼펜 심 고문이라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에 볼펜 심을 집어넣는데 미친대요, 이게요.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설렁탕 먹다가 설렁탕 국물을 여기다 짬뽕 국물 넣고. 정말 잔인하게 그걸 당했던 그 정치인들도 몇 분 계세요. 나중에 증언했던 분. 뭐 김근태 의원도 대표적이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뭐 뼈를 어떻게 이렇게 관절을 탈구를 뺐다가 다시 시켜서 넣고. 탈구를 시켰다가 다시 넣었다는 걸 반복하고. 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얘기하겠는데 없는 예. 이근한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뭘? 칠성판이라는 거. 칠성판? 관의 그 밑바닥을 칠성판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눕혀놓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 고문 때를 그 사람들이 칠성판이라고 불렀다고 아, 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장 아파할 만한 것만 이렇게 아주 그냥 독사같이 기가 막히게 알아내가지고 거기만 공략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경북대 5명의 학생은 결국은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그 학생들도 결국 이제 항복해버린 거고. 그래서 유죄까지 안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폭포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네. 하고 이제 이른바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백이 이루어지면서 5명의 대학생들 중에 한 명인 박종덕이 사건의 주범으로 딱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다 그리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드는 거 했다 뭐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껏 진행되었던 모든 수사 내용을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주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던 북한군의 무장간첩 2명이 해안 경계에 근무 중인 육군 초병들에 의해 생포되고 이들을 내려놓고 도주하던 무장간첩선은 우리 해군 함정과 긴급 출동한 공군기의 합동작전으로 격침됐습니다. 말경에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 전파 감청해서 아무 해도 안 결과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이런 전파를 감청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남도선에서 그 반미 감정이 높아서 남선 청년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작원이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구나 하고 승진 높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구 이 미국 문화원이 이게 폭탄 테러가 경북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근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이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간첩이 없으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시대였고 또 그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였으니까. 자, 북한의 테러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한 이 간첩들의 증언.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침투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부산 다대포 해상으로 무장 간첩이 침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봤던 2명을 우리 군이 치열한 격투 끝에 생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생포된 무장 간첩들은 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타고 왔던 5톤급의 간첩선은 어떻게 됐냐. 당시 심야였고 우리 군이 미리 준비해놨다가 조명탄을 빵 터뜨립니다. 자, 그러자 침투 실패다 라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매복했던 우리 해군과 공군이 추격 끝에 영도 인근 해상에서 간첩선을 격침시킵니다. 2명은 해상에 내렸는데 내리고. 3명은 간첩선에 타고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됐냐? 간첩 섬과 함께 현장에서 모두 사망합니다. 아니 썬킴 교수 이거 안 잊혀져요. 우리 또래들에게도 다대포는 그냥 무장 공비하면 다대포하고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특히 저는 집이 근처였잖아요. 아, 또 시작. 근처였잖아요. 아, 또 시작. 진짜. 포레스트가 그만. 아니 제가 이 신선한 방송에서 제가 거짓말 썬킴 하겠습니까? 교수님 거기 있어서 뭔가 사건이 터진 것처럼 말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좀 이따가 김일성이랑 자기 같이 빨치산 하는 거 한국 스타를 몰고 다녀. 아니 왜 여기서 거짓말? 진짜라니까. 아니 왜냐면 일단 부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전쟁 터지면 굉장히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지. 6.25 때도 6.25 때 거기 제일 전선이 제일 그쳤어. 머니까. 그리고 드락 송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동네 주민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전쟁 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 방송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모든 소식이 나올 때까지 주요 언론에 굉장히 패닉 상태였어요. 다대포 간첩 침투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일명 원산 3부 연락소라고 줄여서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속 인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6개월씩 이제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교대로 부산 앞바다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원이 적발이 돼서 또 전원이 자폭했다라고만 알려졌어요. 북한에서는. 측에서. 사실 이때 당시 공작원들이 임무가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뭐 공작 임무를 하러 나왔다 이러면 사람 하나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파괴해서 이 나라를 북한이 먹어야겠다, 적화통일을 해야겠다라는 임무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당시 군에 계셨는데 항상 명령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밤 자면 안 돼, 전투 태세 이러면은 아 공작원이 또 임무 수행하러 나갔구나.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면 우리 오늘 밤은 한국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또 이제 실패하면 아 그럼 또 우리 이제 자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매일 밤 허구한 날 하다 보니까 에이씨 오늘 밤 또 누가 나갔어? 에이 오늘도 또 실패야? 그럼 오늘은 성공하면 어쩌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때 당시 군복무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대포 정말 무장 공비 사건으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오늘의 휴민트는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다대포 무장 간첩을 생포한 주역을 모셨습니다. 4년까지 공작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다대포 간첩 생포 작전에 직접적으로 투입됐던 투입이 돼서 전충남 그 조장을 생포했던 한민주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이라는 게 지금요 그거 죽을 각오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작전인데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80년대라고 하면 이 반공의 사상이라는 것이 반공, 나는 이 북한 공산당이 싫어 이런 게 맞아요.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20대 중 이거는 박혀 있던 거죠. 그러면 유서도 쓰고 가요 진짜? 우리가 막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항상 머리 좀 자르고 손톱 자르고 그렇게 해서 유서 쓰고 편지를 봉투에다가 남겨놓고 팀 내무관에다 항상 올려놓고 출발을 합니다. 당시 어떤 훈련들 받으셨는지 기억나는 것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훈련이라고 하면 뭐 납치라든가 요인 암살이라든가 폭파 뭐 이렇게 첩보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훈련을 받다가 죽든 말든 거의 관여를 안 해요. 어떤 정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떠냐면 요인 암살 이걸 폭파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산을 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어디 이제 부분에 이제 저수지가 나타났어요. 네. 좀 악독한 좀 이렇게 장교가 있었어요. 대장이.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살인마라고는 하는데 임마. 살인마. 임마. 예. 임마로 해주십시오. 예, 임마. 근데 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대장이 그 고압선 전봇대를 그 폭파시키더라고. 강 쪽으로. 폭발을 시킨다. 정규력이요?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감전이 된 거예요, 다 거기서. 뭐 일부는 몇 명 기절도 했었고 놀래가지고 그 이제 밑에 부팀장이 놀래서 그냥 막 끄집어내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어찌됐든 정신적으로나 뭐 이거는 너희들 다 한계까지 이겨내야 본다. 된다. 그래서 지도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북한공작원 훈련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적이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 화기가 25kg에서 30kg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정 뭐 요인 암살을 한다든가 이제 특히 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 인민군 정도의 어떤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한 70kg 정도 70kg 되죠. 예, 하거든요. 근데요. 그러면 요인을 납치를 해서 이제 기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들고 오는 거? 들고 오는 게 메고 옵니다. 내 개인 화기에 기절시켜서요? 또그 산항을 메고 산으로. 그러니까 12km를 60분대 1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70kg를 메고 이거를 1시간. 네, 1시간 안에 60분대 안으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북한의 김신조도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난파할 때. 김신조가 그게 10km인가 아마 맞아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해서 12km, 2km를 늘린 거겠죠. 시간도 더 빨리 가죠. 네, 시간도 더 빨리 단축을 하고. 와, 사실 무장간첩을 생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뵈니까 약간 좀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첩보 영화 주인공 좀 보는 느낌인데 진짜 몽둥이 하나로만 가가지고 간첩을 잡은 거예요. 맞나요? 아니, 왜 총이 없어요? 네. 예, 저희가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생포를 해야 되니 잡을 잡아야 돼. 총 쏘지 마라. 이래가지고 방망이 그걸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게 한 11월 초 한 달 정도 어쨌든 이제 각 훈련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선배를 해서 별도로 모여서 그때 당시 그 다대포 그 지형 지물을 그대로 그 지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다대포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침투를 할지 어떻게 알고 다대포 모형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연습. 몇 주 전부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무장 공비가 온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서 잡는다 이게 아니고 예. 일단은 전방에 가서 누굴 잡아야 된다 들어온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전방으로 가기 전날 알게 된 정도죠. 네, 우리 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간첩들의 정확한 침투로와 침투 시간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 단 하나의 이 이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계획하고 실행을 한 북측 지도부 혹은 고첩이 정보원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가 우리 쪽에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닌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독한 훈련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원이 갑니다. 자, 몇 시에 도착하시게 돼요? 그때가 이제 그 무월강이에요. 달빛이 없는, 밝지 않는 그 날이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위치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해안 쪽에 잠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접선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기 꼭대기로. 산으로. 네. 그 산에 있어봐야 전적이 없잖아요. 잡는 건 밑에서 다 잡고. 그렇죠. 원래 잡기로 했었고. 왜 산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살인마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거기다 배치시키고. 아직도 쌓여 계시네요, 이게. 산에 있으셨어요? 아니 내려왔습니다. 산에 있으셨어요? 아니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아니 그 욕심이 생겨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매복을 해야 되는데. 엄폐를 할 수 있는 곳이 매복할 데가 없어. 없는 거예요. 매복하려면 다시 땅을 파야 되는데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럼 땅에는 살인마 밑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저기 잠깐 숨으면 되겠다 싶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왜 그 아시잖아요. 그 옛날 그 푸세식. 암모니.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널빤지 이렇게 두 개 놓고. 이렇게 병 잔뜩 있잖아요. 숨을 데도 없잖아, 거기. 혹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숨으시면 안 되겠죠? 아니, 설마. 똥을 마요. 아니 거기 딱 진짜 똥을 마요. 그럼. 그 딱 들어갔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냥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 똥통 안으로요? 네, 똥통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거기서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게 되면 어쨌든 뭐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는 거기서 뭐 대소변 보는 사람, 뭐 오바이트 하는 사람 뭐 안에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닙니까? 그 옆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간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어떡해. 이쪽으로 다 막고 있는 거죠. 대단하시다. 자, 완벽하게 매복을 했어요. 화장실 안에. 간첩들은 우리 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매복을 시작했던 시간이 밤 8시였어요. 2시간 30분 뒤에 10시 30분에 해안가 쪽에 간첩들이 모습을 등장한 겁니다. 우리 군은 작전상 이들이 간첩선을 타고 도망가지 않게 완벽히 모래사장 한가운데, 더 한가운데로 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함민준 씨는 화장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홀로. 네. 극도의 긴장감 속에 10시 30분에서 한 10여 분이 지났을 무렵이 됐습니다.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오던 아까 전충남, 이름 기억하시죠? 전충남이 갑자기 방향을 튼 거예요. 공중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방향을 튼 겁니다. 공중화장실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함민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냥 작은 변소인데. 예, 그리고 뒤따르던 조원 이상규도 함께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화장실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화장실 갈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화장실 쪽으로 갔을까? 내 말이. 전충남은 1년 전에도 다대포에 상륙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해안가에 아무 이 방해물이 없는 걸로 알고 도착을 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쌀이나무 목책이 떡하니 해안가에 처했던 목책이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 앞에 쌀이나무 목책이 없애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변수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 끝에 구멍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전충남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화장실 안에서. 기운을 느꼈어.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 해서 화장실 안을 이렇게 보았어요, 전충남이. 함민준 선생님은 거기에 매복 아닌 매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침 전충남은 그걸 못 봤어.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 전충남은 화장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상무 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순간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우리 HID 요원이 그대로 얼굴을 빡! 연상을 날린 거죠. 그래서 그때 조명탄이 팍 터지면서 잡아라! 지금 죄송한데 지금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선생님 아직 화장실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된 상황에 따르면은 지금 안에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지도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황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후딱딱 올라가다 보니까 보니까는 우리 저 팀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충남이한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충남이한테. 근데 보니까 그 전충남이가 이제 실탄을 까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죠. 팀장이. 그러니까 전충남이 한 손이 노니까 계속 한 손. 계속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그 제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저 반장 하나 오더니 팀장이 조금만 더 맞고 계세요. 우리 제가 금방 찾을게요. 안전핀. 모래사장에서 다들 지금 설명이 약간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런 상황에 익숙하신 분이 본인의 그 경험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정리해봐. 수류탄에 안전핀을 빼고 던지려고 하는 거를 요원이 자기 겨드랑이로 이렇게 막은 거야. 수류탄에.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겨드랑이를 풀면은 터지는 거예요. 지원이 끝나서. 지금 한 손은 잡히고 있으니까 팀장은 계속 막고 있고 핀은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잡고 있는 동안에 빨리 안전핀을 다시 찾아서 다시 꽂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다행히 또 금방 찾았어요. 네. 한 2, 3분 안에 그걸 찾았어요. 이전부터 계속 맞은 거예요? 팀장님은 계속 막고 이게 몇 개가 나갔어요. 맞아가지고. 팀장은 수류탄 잡고 있고 다른 팀원은 안전피 찾고 있었잖아요. 함민준 선생님 뭐 하시고 계셨어요? 이 팔을 갖다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뒤로 꺾어가지고. 때리는 팔을? 네. 그 팔을 제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전핀을 찾고 다시 결합을 시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아, 인민군도 너무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냄새? 일단 그러니까 인민군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술탄을 공격. 던지려고 했어. 안전비까지 뽑았어.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겨드랑이 딱 꽂고 그래서 내가 막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똥 냄새가 나는 거야. 배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안전피를 주워하고 있고. 신나가 이게 무슨 이게 현실이야? 이게 어떻게 현실일 수가 있지?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자, 어렵게 성공시킨 작전이었던 만큼 성과도 확실했습니다. 생포된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작원들의 침투 경로 그리고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간첩들이 다대포에 침투한 날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러면 12월 3일 오전에 북한에서 출발했어야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간첩들이 북한에서 출발한 날짜는 11월 30일이었습니다. 훨씬 며칠 전에 북한 원산항에서 출발을 한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북한 간첩들은 원산항에서 일단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일본 어선으로 위장하고 대마도로 향한 거죠. 왜냐, 다대포 침투 간첩들이 탄 공작선은 잠수정이 들어가 있는 공작선입니다. 큰 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를 하게 되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어선으로 위장하고 대마도 쪽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 반잠수정으로 갈아타고 다대포 쪽으로 설설 오는 건데 11월 30일에 출발해서 12월 3일에 들어왔잖아요. 대마도를 경유한다 하더라도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밝혀진 건데 반잠수정으로 빠르게 오면 이 물살을 잠수정이 가르는 것까지 우리가 다 포착을 할 수 있어서 그게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천천히 밤에 침투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 예측 못했던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뭐가요? 물 안에, 바다 안에. 아, 난 정말 이건 약간 정말 우프인데 김양식용 목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임양식용? 네. 찰랑찰랑하게. 이건 자기들도 몰랐어. 이 무엇이요? 어촌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김양식용 목책은 누가 주관하느냐? 동네 어촌 계장이 주관을 해요. 해군도 몰라. 이거 몰랐던 거예요, 무장 간첩들이. 아, 이걸 잠수정이 그러면 배한테까지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반 잠수정은 여기 대기를 하고 우리는 헤엄쳐서 다대포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오리발 달린 잠수복, 그다음에 스노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대 이걸 착용을 하고 900m를 헤엄을 쳐가지고 둘이서 거의 1km를요. 거의 1km를. 자, 근데 이들이 가져온 무기들 도대체 뭘 가져온 겁니까?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아까 제가 뭔가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 보따리를 푸는데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아, 예. 리아카 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연장포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어이구. 어머. 어이구. 낚시도 같은데. 낚시하러 가시는 형이 어머. 모형이죠? 진짜 해안가에서 이런 거 보는 거. 이게 아주 잘 만들어준 영화용 소품이에요. 근데 안전하고 실물하고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고요. 이 절차, 행정 자체도 거의 비슷한. 아, 우리 태 기자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액션 영화의 교관 역할도 해주시고요, 자문 역할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포가나. 우와, 이거, 포가나. 우와, 이거. AK. 우리 맨날 예, 이게 AK 아까 얘기했던 68식 반자보입니다. AK-47을 북한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대머리판이 없는. 대머리판을 뺄 수 있는. AK-4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죠. 저희가 붉은 청년군인데 가서도 저 처음으로 연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7호 발사관입니다. 이게 탄두인데요. 오, 무서워. 낀 다음에 발사를 하면 되는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 무기체계 7호 발사관이 가장 좋은 이유, 그리고 간첩이 운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은 간첩선이 그 자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기를 거치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복하는 척하고 아군의 이
그 해군의 함정이죠. 해군의 함정이나 아니면 경비선을 가까이 끌어당긴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하기엔 굉장히 적합한 무기예요. 상봉하는 척하고. 보여주시는 무기들은 당시에 간첩들이 잠수정 안에 두고 왔던 거를 나중에 찾은 건가요? 그렇죠. 예, 자선에 있던 것을 나중에 침몰한 거를 인양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이건 뭐야? 어우. 적용용 이거는 소총하냐? 이건 뭐야? 어우. 야, 적용용 이거는 소총하냐? 이게 나온다. 적용용? 이거는 73식 대대 기관총. 대대 그 기관총. 이 기관총의 설계 개념과 체코의 기관총의 설계 개념을 북한식으로 나름 주체적으로 만든 게 73식 대대 기관총인데 개조한 거예요? 같은 탄을 씁니다. 개조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조라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재설계를 한 거죠. 만든 거예요? 그럼 북에서도 총 만들어요? 그럼요. 그거 많이 만들죠. 북에서 개인 화기를 만든 역사가 대한민국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구만. 예, 심지어 6.25 전 거의 말물부터 그들의 무기를 만들었어요. 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무기들은 다 그 간첩들이 수영하면서 들고 오기엔 너무 크거나 그렇죠. 잠수정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상륙할 때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작원 이 4종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몸에 지니는 거. 그때 이 해안에서 체포가 됐을 때는 그들이 바로 상륙하자마자니까 그냥 저런 복장에 정말 간첩 같은 그런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일단 내륙으로 들어와서 접선을 하고 두부코에서 물건을 찾으면 이 군용같이 생긴 거를 절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군인같이 안 보이네. 그냥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예, 가방도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지. 간첩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무전기. 통신기입니다. 근데 간첩들이 총을 막 가지고 다니면 나 간첩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신 검문 많았잖아요. 80년도. 근데 총이 쑥 나와봐. 그럼 무조건 자로잡혀. 큰일 나지. 하지만 그래도 이 적과 만나면 교전을 해야겠죠. 교전을 해야겠죠. 이게 뭐지? 스콜피온이라는 체코식, 체코에서 만든 VG-61 기관 단총인데 사용하는 탄은 32ACP라는 탄을 씁니다. 아, 실용적이다. 몇 알이나 들어가요? 보통 10발짜리 탄창과 20발짜리 탄창이 있는데 이 총의 묘미는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분당 850발인데 보시면 제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작아서. 거의 모르겠어요. 기관단 총을 갖고. 은내기 쉬워. 그래서 은행이 쉬워서 정춘남 씨도 그때 당시에 이 뒤에 카라비너를 연결해서 거기 넣고 잠수복에 잘 걸 수 있게 했고요. 자, 이제 1종, 2종이 나왔죠. 3종.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 자, 수류탄. 이 수류탄이 아까 그 수류탄. 예. 근데 간첩들이 쓰는 건 이런 공격용 수류탄도 쓰지만 사각형으로 된 수류탄도 씁니다. 사각형 수류탄을 쓰는 이유는 아까 폭탄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적층을 하면은 폭발력이 더 세죠. 그래서 사각형이구나. 폭약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자, 이게 4개째고요. 그다음에 대검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김 양식장 같은 데 걸려요, 사람이. 그러네. 가끔 가다가 무슨 양식장에 야, 이건 돌고래가 뚫고 나갔어, 상어가 뚫고 나갔어 하는 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단면이 어떻게 잘렸냐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그래서 합조단이 사실은 어구가 망가져졌을 때 비정상적으로 잘려 나가면 거기 조사를 나갑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소총이네 완전. 이건 장난감 같은데. 이게 바로 유명한 거야. 예, 베이비 브라운. 베이비. 브라운. 007 같은 데서 애기들 가지고 장난감. 애기 장난감 같은데. 진짜 총 그거 제대로 나가요? 관통력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 효과적인 사정거리, 효과적인 교정거리는 35에서 40m 정도뿐이 안 되긴 하는데 인접사격. 탄이 겨우 요만하죠. 탄이 요만해서 게다가 탄 자체가 아우무속탄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맞아서 사람이 죽겠어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암살 이 총으로 그때 뭐 사격 거리가 거의 그냥 두 팔 안쪽에서 바로 사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이 땅에 은밀히 숨어들고자 했던 무장 간첩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마침내 입을 열고 모든 걸 폭로하게 되는 이들의 충격적인 발언 내용은 이랬습니다. 진정 여기가 인권 옹호를 위해서 모든 것이 복종하고 정부가 똑있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사람이 되지 말래도 저는 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공작원 일명을 다대포 해안에서 접선해갖고 부산 지방에서 국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또 인민들을 사회적 혼란을 조성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그날 밤으로 이들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이 뭐였을까? 예상이 되죠, 어느 정도? 아니다. 자작극이다. 정확합니다. 역시 이만갑 MC입니다. 사건 발생 8일 뒤 12월 1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내는데 이건 남한 측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노동신문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걸고 또다시 무장 인원 침투 사건이란 것을 꾸며냈다라고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생포된 아까 상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장 간첩들이 우리에게 다 실토를 했기 때문이죠. 12월 14일 방금 보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향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받은 작전 내용도 샅샅이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들이 어디 소속이냐, 정체가 뭐냐를 밝혔는데 노동당 작전부 산하 313 원산 연락소 소속의 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다라고 밝혔고요. 대남 사업부가 있는 평양중앙당 3호 청사에서 김정일의 친필 과업 지시를 직접 받고 납파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가 뭐냐? 앞서서 기자회견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난파돼 있던 고정관첩 1명과 접선을 해서 부산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과 시설들을 폭파시킵니다. 폭발물 주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남한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뒤에 월북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난파 공작원들은 그 시대마다 시대상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려뽑긴 하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강성, 출신 성분은 언제나 우수해야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기도 힘든데 선발이 되면은 밀봉 교육을 받아요. 밀봉 교육은 사실은 선생님이 받으신 것도 밀봉 교육, 그쪽이 받은 것도 밀봉 교육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를 누설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이 받는 교육이 일반 북한군하고는 다릅니다. 월북한 한국 사람한테 한국 문화, 정세 교육도 받고요. 한국군 제식 그리고 한국군 무기 체계로 훈련을 받습니다. 암살, 저격, 폭파, 정보, 첩보, 납치 기본적인 훈련, 그러니까 공작원으로 어떤 임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훈련은 다 밀봉 교육에서 1차적으로 끝나고 자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특수한 목적의 교육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전충남이 거의 잡히게 될 상황에 왔잖아요. 그런데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는 난파 간첩들을 내려보낼 때 거의 포로될 상황에 놓이면 자포가라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자포가라. 네, 근데 되게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죽는 게. 네. 근데 이게 아마 집단주의 그 가치관의 세뇌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 영화를 보면 대호에서 한두 명이 떨어지면 그 사람 구하려고 또 전 부대가 가잖아요. 희생하면서도 데리고 오는 이런 장르의 작품이 많은데 북한은 홀로 떨어진 한두 사람이 꼭 잡혀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교양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간첩들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북대생 5명 고문당하고 있고요. 지금 거짓 자백까지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어떡해. 얼마나 억울했어. 와 진짜.
9월 말경에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 전파 감청에서 아무 해도 안 결과 9월 말경에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 전파 감청에서 아무 해도 안 결과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이런 전파를 감청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높아서 남선 청년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작원이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구나 하고 긍지 높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대포 침투하기 2달 전이었던 9월 말. 네. 이 9월 말은 우리 경북대 학생들 막 특징되던 그때였잖아요. 원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이들이 당시 통신을 담당하던 북한 측 무전장 박창식 이름도 나와요. 무전장, 북한 무전장 이름도 나와요. 박창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데 내가 9월 22일 밤에 전파 감청소에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무전 보고를 감청했다. 우리 공작원이 성공했다라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생포된 감청 2명이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게 드러납니다. 확실한 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일단 당국도 이런 모든 정황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도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뭘 밝혀냈냐면은 그 미문화원 사건에서 사용된 폭탄과 건전지가 북한제였어요. 일본게 아니라 북한제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때 사용됐던 이 폭탄과 한 2주 후, 3주 후에 이 자행된 버마 그 아웅산 테러에 사용됐던 그 폭발이 안 됐던 폭탄이잖아요. 그것이 동일한 폭탄이라는 게 지금 밝혀져요. 북한의 이런 속내, 이런 음흉한 계략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누명을 쓴 사람도 있고 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았습니까? 실제 이 테러를 실행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네, 그 대구 미문화원을 폭파시킨 진범은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의 이철이라는 공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철은 테러를 성공시킨 뒤 북한으로 무사히 복귀했어요. 네, 돌아가서 미 문화원을 폭파시킨 성공의 대가로 김일성 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고요. 북한에서 아주 똥똥거리면서 잘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공작원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관으로 활동했을 것 같습니다. 신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다 노출이 됐으니까 다시 공작원으로 내려올 일은 없고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아주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예. 네, 여기서 우리가 국기훈장 1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웅 메달 밑에 있는 것이 국기훈장입니다. 네, 거기서 1급은 제일 높은 것이고요. 국가가 가난할 때 뭔가 돈을 지원하면 메달을 주는 상례도 있어요. 그래도 2급 이상을 안 줘요. 그만큼 1급이 의미가 있는 거고 요 메달에 딸려 나오는 돈이 있어요. 내가 늙으면 나중에 이제 연금처럼.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 화폐가 다 박살난 상황에서 그거는 보잘것없는 액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암시계 또 이것도 나왔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이제 김일성 이름을 쪼아박은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많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치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 시계가 보통 그래도 액세서리잖아요. 들고 다닐 수. 메달은 맨종신에 보통 날에 못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플렉스하기 좋은 그런 용도 보여주기. 국기훈장 1급까지는 많이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일성 명함시계는 진짜 아무나 안 주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대우는 최고급으로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왜 미국 문화원을 택했는지 북한이랑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대구 미문화원 사건 이전에도 광주 미문화원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미문화원 사건 2건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노동신문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좀 보실까요? 신나서 보도했다. 신나서 보도했어요. 미국 나가라 봐봐요. 양키고 홈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다고 하면 이제 북한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미 운동 그러니까 시작됐지 않습니까? 양키고 홈 이런 식으로. 북한은 늘 이랬어요. 남조선에 있는 이 반미 운동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남조선 안에 내부 폭동을 일으키자. 뭐 지금
대학생 사이에서 지금 스스로 지금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부싯돌만 불 한 번 더 붙여주자. 그럼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6.25 때 오판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그러니까. 또 이 당시에 남북의 국제적인 위상도 좀 고려해 봐야 네. 되는 게 70년도까지는 사실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무력적으로도 훨씬 강력했고. 하지만 이 투자한 게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은 경제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 북한은 막 무력, 군사력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그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위상이 높았다가 점점 대한민국 치고 올라오고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냥 그 선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안 하면 얘는 올라가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텐데 하면서 그야말로 똥줄이 타게 되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반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딱 마중물로 껴넣은 거예요. 안 들켰다면. 실제로 북한이 대구 문화원 이 폭파 사건 뒤에 뭐라고 보도하냐면 아니 남한 인민들 속에 반미 투쟁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미 문화원에서 강력한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보도를 북한이 해요. 자기들이 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보도를 하는 거죠. 북한의 목적은 뻔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은 워낙 이게 북한에게는 눈엣 가시잖아요. 이 눈엣 가시랑 한국이 되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북한은 미국이랑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거든요. 뭐 툭하면 다 미국 때문이에요. 뭐 군인들이 10년 동안 뭐 군복무하는 것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하고 김일성이 사망한 것도 미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했다고 그러고 뭐 권한의 행군도 미국이 사회주의권 나라들을 이렇게 진압하기 때문에 또 미국 때문에 대화가 그러고. 밥을 못 먹는 것도 다 미국 때문에. 다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과 이 남조선이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이 남조선 인민들이 손을 잡고 협력해서 나간다. 이런 못 봐주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경북대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된지도 궁금하고 사실 사건의 이제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몰라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의 대다수의 이런 조작된 간첩 사건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네, 맞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그때 당시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은 북괴 공작원이 직접 침투해 폭파 후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까지 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수사를 종결해요. 그럼 풀어줘야지. 그럼 대구 경북대 학생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 그때 당시 자백을 하고 체포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감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면 풀어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고문 받았잖아요. 이근한에 의해서. 그런데 풀어줬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재판을 받기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은 각종 혐의들이 추가됩니다. 국가보안법, 방공법, 지시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다양한 제목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원래의 혐의는 다 해소가 됐는데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서 이후 직후긴 해요. 84년 2월이었으니까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박종덕 당시 학생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이 나와요. 사실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 정부도 조금 황당한 게 뭐냐면 이 폭탄 만들어 테러하고 이러는 거는 운동권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북한도 하려면 사실 그걸 흉내를 내든지 아니 군부대에서는 쓸 수 있는 크레모 3개급 이걸 터뜨리고 대학생이 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 그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안기부도 그걸 보고서도 또 그렇게 몰아간 것도 황당하고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제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누명을 쓴 채 옥살이까지 했던 이들의 억울함, 거기다가 그 고문 후유증 어마어마했겠죠. 자,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수십 년 뒤였습니다. 수십 년이요? 끊임없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허위자백을 통해서 그들의 조작에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개인이 국가 기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감당할 방법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서 그런 트라우마까지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아, 그럼 이분이구나.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꾸고 그걸 30일 넘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살면서 2018년이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살면서 개인 간의 폭력으로 입은 상처는 언젠간 지워져요.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건 명심해야 될 게 국가가 휘두른 권력으로 자행된 폭력에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 국가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국가 폭력으로 입은 상처거든요.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박종덕 씨는 주범으로 몰렸던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2006년에 박종덕 씨가 경찰에 연행되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합니다. 이게 뭐 국가 폭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날아갔잖아요. 인생이 날아갔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건이 접수된 게 이제 2006년도인데 2008년도가 돼서야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심은 또 그로부터 8년 뒤인 지난 2016년 3월에서야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재심 절차 또한 또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35년 만인 2018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비로 재심이 열렸고 재심 결과 5명은 다 무죄가 선고를 받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 피해자 가운데서 우성우 씨 재심 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주범으로 몰렸던 이제 박종덕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이제 결정이 났는데 35년에 자기 인생이 날아갔잖아요. 네. 얼마 받았냐? 인생이 날아갑니다. 받은 금액이 겨우 6,300만 원. 예? 6,300만 원. 자, 사건으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예. 끔찍한 기억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진 고문이었잖아요. 제가 대공분실이 공개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이 고문 후에 호소 내용이 뭐냐면 대공분실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공분실에 끌려갈 때 안대를 뒤집어 쓰고 복면을 뒤집어 쓴 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끌려가요. 아주 좁은 철제 계단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합니다. 복면을 씌우고 어딘지 모르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 대공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를 오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었겠습니까? 하민준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때 간첩을 못 잡았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만약에 수류탄이 터져서 다 그 자리에서 숨졌다면 이런 진실도 안 밝혀졌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후에 들은 얘기지만 생포를 못했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이게 배치될 때 여러 부대가 배치를 했었어요. 포대까지. 다른 부대도. 네. 그래서 우리 쪽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집중 사격을 하게끔 작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